지금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 내용 보셨죠? 네. 네. 일단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발표된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무엇보다도 범행 동기가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리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 공천을 주는 행위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렇군요. 그 외 공모관계 등은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고 사전 답사 과정, 즉 지난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서 공식 일정에 따라다녔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 답사한 정황도 발견되어 계획범죄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계획범죄 부분에 앞서서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되었고 변명문의 주요 내용도 이와 같다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변명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부 내용을 동기에 대해서 밝히긴 했는데 이걸 전문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르면 공보 담당자가 서면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충분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경우에도 알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정돼 있고 알리는 경우에도 수사기록 원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말을 통해서 그 수사기록 원본이 아니라 수사기록 원본에 담긴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전반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주요 브리핑 내용에 그 내용이 담겨 있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사실상 대동소이해서 굳이 전문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뉘앙스를 읽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수사 과정 그리고 결과를 지금 보셨는데 당시 사건이 발생한 당시부터 시작해서 경찰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 1월 1일 오전 10시 27분경에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고 곧바로 구급차에 탑승한 뒤에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습니다. 헬기를 통해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가량 혈관 재건수를 서울대 병원에서 받게 되었는데 8일 만에 오늘 퇴원을 했죠. 그동안 경찰은 여러 탐문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한 이후에 각종 압수물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정당 명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좌, 휴대전화, 포렌식 확인도 이루어졌었고 가족관계, 직장 등 평소 관심 사안에 대한 폭넓은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왔고 탐문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치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경찰이 발표하면서 그 습격범의 거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던 게 어떤 사실이 있을까요? 제3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상해, 살인 등의 범죄의 경우에는 범행 동기를 반드시 수사기관이 밝혀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공소사실 기재례에 피해자의 성별, 나이도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를 기재해야 하는데 그 범행 동기를 기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관련 수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계좌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사주를 받았다거나 공범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특히 피의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닐 수 있던 자금의 원천이 무엇인지 혹여 그 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이 범행 전반을 배후에서 사주한 인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일환으로 계좌에 대한 확인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작년 4월에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요. 작년 6월부터 이재명 대표 공식 일정에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재원들을 마련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발표가 있었나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특별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 자금 사정에 관한 발표는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배후에 누군가 사주한 인물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아서는 단독 범행이었고 자신의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자금을 마련해서 범행 도구 등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아마 계좌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두루 살펴보면서
범행 전후에 누군가로부터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던가 적어도 범행 이후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두루 살펴보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배후 정황이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습격범은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그 습격범의 정당 가입 이력에 대해서 경찰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정당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어떤 법 조항입니까? 이 정당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를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하고 당원 명부를 취득한 관계 공무원, 즉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당법 규정이 존재합니다만 그 이전에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도 이미 존재합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존재하지만 사실 현재까지 기소돼서 처벌받은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피의사실 공표보다 정당법 조항이 처벌 형량이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는 공소 제기된 이후에는 공표하여도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만 정당법은 시기의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관련 기록을 누설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더 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의 사실 등은 공개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속한 검거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다거나 오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또 범행 수법을 알려서 재발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을 토대로 공보 활동을 해온 것 자체로 피의 사실 공표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피의 사실 공표죄는 적용되지 않아 왔습니다. 정당법도 이를 이유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결국 경찰은 고심 끝에 원칙에 따른다. 경찰 수사 공보 규칙과 관련 법률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과거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 차례. 그때는 그 당적 공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그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당적 공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거나 피의 사실 공표 내지는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 시도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보 자체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고 정치적으로 첨예하다고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에 대한 습격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이 높다는 국민적 인식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관련 규정이 정비되고 이 상세한 규정을 토대로 일정한 관행이 성립되어가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 공보 자체로 또 다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이라는 경찰의 고민이 깃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근본적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정당 명부 자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이력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력과 같은 존재와 비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지 않고서는 통상 수사를 할 때는 굳이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조회 신청을 할 때 관계기관이 영장 없이도 그 회신 결과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항목, 예를 들어 정당법상 정당 명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발부해 줄 수 없다. 그만큼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판단이 이 법령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일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법상 의무 이행의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즉 기소 이후에 재판이 열리고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당적을 공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국선 변호인 등이 선정돼서 그 변호인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적이 공개되더라도 변호인이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즉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는 당적이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신상 공개 여부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공개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신상정보 공개는 각 지방경찰청 산하의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합니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외부인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의 질서 교란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재범 방지에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성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형평성 시비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모든 사례들은 살인 기소죄로서 상당히 범행 수법이 잔인했습니다. 연쇄 살인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 미수죄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살인 기소죄보다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죄로 신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전례가 한 번도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반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는 점에서 신상 정보의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입론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사례에 비춰보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했고 결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부딪히는 주장이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걸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사건 내용 나아가서 신상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은 경찰, 검찰, 실무상으로는 경찰이 전담하고 있고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그 판단을 경찰은 따릅니다. 거스른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다른 예외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혐의는 살인 미수잖아요. 네네. 자,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살인의 유형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죄일 뿐입니다. 고살, 모살 등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형 기준상으로는 살인죄를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상 다툼 끝에 살인한 경우에는 이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그보다 더 중한 3유형인 비난 동기 살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비난 동기 살인은 금전을 노리는 범죄를 일컫는데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도 비난 동기 살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사안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기 위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자체가 별다른 이유 없는 살인으로 평가할 수 있어서 비난 동기 살인의 유형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크게 3가지 이유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이목을 끌고자 한다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삐뚤어진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어떤 경우이건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포섭된다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사건은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추정될 뿐만 아니라 반성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살인범의 경우에는 여타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반성 없는 태도는 오히려 가중 사유로 적용되게 됩니다. 일종의 확신범의 범행 유형으로서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중한 형벌이 예상되고 예전 사례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징역 10년 전후는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만요. 지금 뉴스 속보를 먼저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고양시 양주시에서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요.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었고요. 57살 이영복 신상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씨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인데요.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그리고 지난 5일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각각 60대 여성 다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방주인 연쇄살인범 57살 이영복입니다. 본인 동의를 얻었고 그래서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머그샷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이영복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네, 연쇄살인범 57살 이영복 신상이 공개됐네요. 이영복 신상은 공개되었습니다. 이영복의 신상 공개 가능성은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머그샷도 공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오는 1월 25일부터는 당사자의 본인 여부에도 불구하고 머그샷은 무조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특정 범죄 신상 공개법이 제정돼 1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되고 그동안은 특정 강력 범죄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만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었다면 1월 25일부터는 더욱 폭넓게 대상 범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머그샷도 온전히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영복은 그 법 시행 이전이지만 자신의 동의를 거쳐 그 머그샷도 공개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소 징역 10년 이재명 피습 사건 피의자
최소 10년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죠. 살인 미수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라는 중대한 민주주의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렇군요. 이 10년에 그동안 그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거 그리고 반성 없는 뻔뻔한 태도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친 겁니까? 제가 그 사안까지 모두 다 고려했을 때 징역 10년 정도를 예상한 것입니다. 만약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우발적인 살인 범행이었다면 이 사건이 무엇보다도 미수에 그친 이상 적어도 징역 5년에서 징역 6년까지도 충분히 감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상당히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할 것으로 보여서 징역 10년 정도는 충분히 선고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데요.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전반적인 수사를 한다기보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 협조를 얻어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지난 2일에 발생한 사건이고 8일 만에 송치를 하게 됐는데 보통은 현행범 체포를 한 때로부터 10일 기간 만료 전이나 전전달 송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동안 동선 추적뿐만 아니라 탐문 수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만한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남은 탐문 수사 등 그동안 하지 못한 수사를 경찰이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추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범행을 사전에 알던 조력자도 검거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0대 남성. 이 조력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 조력자는 살인 미수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력자와 방조를 두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법률 용어가 뭡니까? 이 조력자를 곧 방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와 같은 표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공범이 발생했을 때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순서로 그 죄질의 불량성이 하한을 거쳐가게 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직접 동선에 따라가 준다든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다든가 자금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공동정범에 해당하게 되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해당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면 이때는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방조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70대 남성이 그 우편물을 이 김 씨의 살인미수 범행 계획을 알고도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로 심리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도 방조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범행이라면 공모나 교사로 평가할 수는 없을지언정 충분히 살인미수 방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방조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미 미수에 그친 데다 방조는 법률상 용어로 종범으로 일컫습니다. 종범은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합니다. 여기다 그 종범의 구체적인 행동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사실 이 70대 남성의 경우에는 징역 1년 전후가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요. 그 소방 헬기를 타고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의사단체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병원 간 이송 기준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응급의료 전용 헬기 운용 지침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원해 봤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제실에 있어서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 둘째는 구급차 운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일 때, 셋째는 이송하는데 40분 이상이 소요될 때만 응급 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지침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헬기를 운영하였다는 것이 고소한 측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일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을 했잖아요. 업무방해 혐의로요. 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일단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고발 사건이 존재합니다. 업무방해는 이 무리하게 응급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을 하도록 함으로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이고 응급의료법 위반은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헬기를 이용함으로써 부산에 헬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헬기의 구조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모두 다 이런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합니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업무방해이든 응급의료법 위반이든 그 행위가 위력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이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주변 인물의 요청에 따라 헬기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사안이지 헬기 이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종한
위하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네. 이와 같은 행위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 일정한 문제 제기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선처 없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 민주당이 지금 어떤 뉴스, 어떤 보도가 거짓이다, 가짜 뉴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1월 2일 피습 직후에 이재명 대표의 부상에 대해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는데 네, 아마 네. 속보다 보니까 그와 같은 보도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의 상해 정도와는 크게 동떨어져 있어 가짜 뉴스에 오늘 발표 해당한다는 내용을 취지입니다. 보면 1.4cm 자상으로 나오죠? 1.4cm 자상이고 혈관 재건술 수술을 시행해야 할 만큼 중대한 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상당히 경미하다는 취지의 부상 형태로 보도가 이어졌다. 이 부분이 가짜 뉴스에 해당하고 일정한 발원지에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뉴스가 전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부 그 유튜브에서는 뭐 아예 그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뭐 이거 자작극이다 이런 식의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직후에 여러 논평이나 사실관계 전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건이 발생한 직후라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작극이라고 주장할 때는 자작극이라고 믿을 만한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범행 현장의 모습으로 볼 때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강력한 행동이 이루어졌었고 딱히 자작극으로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은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명예훼손 등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요. 종합수사 결과가 발표돼서요. 자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